안녕하세요. 6월 16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날이죠. 11일에 이제 그 기말고사 시험지를 올렸습니다. 아마 시험을 치신 분도 계시고 다 치셨겠죠.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마 다 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상은 이제 한 학기 수업에서요. 한 학기 수업에서 수업 일수의 이제 5주죠. 5주 3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성적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규정상. 그러니까 꼭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장기에 가면 장기 개원리, 포항 장기 개원리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소봉대가 있습니다. 소봉대. 작을 소자에 이 봉우리 봉자, 대대자 이렇게 해서 작은 이제 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봉대라고 하는데 자, 요 부분 자, 이 소봉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지도가 이제 고지도입니다. 옛날 고지도인데, 이 고지도고, 여기가, 향교가 되죠. 향교가 되고, 요게 아마 중림성원입니까? 아니다. 목장성. 자, 예전에 이제 말 목장성입니다. 목장성. 예전에 말을 이제 관리하던 곳이죠. 말 관리하던 곳. 예전의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전의 말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이제 관리들이 이 말을 타고 이제 가다가 이 말이 지치면 갈아타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키우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구룡포가 되겠죠. 구룡포가 되고 당시에는 장기에 속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목장성입니다. 목장성인데 아마 이 장기 목장성 혹 구룡포라고 하는 곳, 이제 포항의 구룡포라고 하는 곳을 방문한다면 이 목장성을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그 바다를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환하게 이 바다가 뚫리듯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기 목장성, 자, 이 부분에 올라가서 목장성에 올라서 동해 바다를 이렇게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도 굉장한 어떤 그 행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포항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은 포항에 오셔가지고 여기 물회도 잡숫고 또 여기 구룡포도 또 뭡니까 게가 유명하잖아요. 바다게도 잡숫고 그래 하면서 이 목장성을 한번 거닐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목장성이 이제 이곳에 있었고요.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에서 내려가면 울산으로 내려가요. 이제 그러면 울산에 목장성이 있었습니다. 이 울산 목장성이 이제 울산 목장성의 관리관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하는 관리 감독관이 있는데 울산 목장성 관리 감독관이 이 그 장기 목장성도 함께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울산 목장성이 더 큰 목장성이고
여기 장기가 작은 목장성입니다. 그래서 이 울산관리감독관의 관리 하에 이 장기 목장성이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요 장기 목장성을 이렇게 울산과 장기를 왔다 갔다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은 이제 이 길을 요 바닷길을요 해파랑길 이렇게 해서 부산 동해 부산 5, 6도에서부터 출발한 이 바닷길이 이렇게 해서 저기 멀리 이제 그 동해까지 강릉으로 쭉 동해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해파랑길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 놓았습니다. 자, 아무튼 요 해파랑길을 따라서 부산 5, 6도에서 올라와서 울산을 지나서 그 요 장기 목장성까지 요 해파랑길을 따라서 이래 올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 해파랑길을 따라서 올라오면서 울산과 장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쓴 시인이 있습니다. 당시에 울산 목장성 관리감독관으로 왔었던 유화 홍세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제 이 유화 홍세태가 이 울산 목장성의 관리감독관으로 왔다가 이 그 장기 목장성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화 홍세태라고 하는 분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해촌이라고 하는 시와 함께 여기 소봉대라고 하는 거, 여기가 소봉대입니다. 요렇게 지금 육지에서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소봉대입니다. 요게 이제 그 광여도에서 19세기 초에 제작된 장기현 그 지도입니다. 고지도에 보면 여기가 읍치이고 요게 바로 이제 중림서원입니다. 중림서원. 요게 중림서원인데 여기 장기향교이고요. 장기향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장성의 이제 감독관이 머무는 이제 집이죠. 이제 목관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관리 감독관이 머무는 집이 되고 요게 이제 목장성 말을 이 목장성입니다. 말 키우던 곳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에다가 목장성 길이 요렇게 길이 나 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면 아주 괜찮은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다닐 수 있는 이게 요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그 호미곶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호미곶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길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바다 능선길이니까 한번 인연이 되면 이 목장성길을 한번 거닐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장성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룡포입니다. 구룡포고 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장기입니다. 이 장기고 장기에서 요 성남사이고 읍치죠. 자, 여기가 이제 장기 그 뭡니까 장기 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성에 있고 여기 중림서원이 있고요. 요 중림서원은 그 예전에 왜 이 중림서원이 그 기호학파 기호학파죠. 기호학파 여기가 이제 영남학파잖아요. 남인들의 남인이 이제 주로 있는 곳이 이제 영남인데 영남에서 기호학파의 서원이 바로 이 중림서원입니다. 이 중림서원은 이제 누구를 배양했느냐면 우암 송시열 선생, 우암 선생을 배양한 서원이 바로 이제 이 중림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남에서 남인들이 이제 있는 이 영남에서 기호학파의 서원이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 유배를 와서 머물렀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 스승을 배양하기 위해서 서원을 이제 짓습니다. 서원을 짓고 바로 이제 중림서원이다 이렇게 해서 바로 요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림서원 요 맞은편에 요 향교가 되죠. 이제 지금 또 향교는 이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장기읍성의 경우에는 지금 복원 이제 읍성만 이렇게 복원을 해서 산책로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기읍성은 보름달이 달빛이 환할 때 이 읍성을 이렇게 거닐러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낭만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기읍성,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바로 요 길이요. 이제, 중림서원 있는 요 길이죠. 요 길이, 이쪽 길이, 뭐냐면, 다산 정약용하고, 지금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 뭐 등등등 이렇게 유배를 살았던 많은 선비들이 거닐었던 곳이 바로 이제 이 곳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곳은 여기가 이제 독산인데 읍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독산이 눈에 탁 이 능선이 이래 있는데 능선에서도 유일하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따로 이제 홀로 있습니다. 이 독산은 삼국유사에 바로 이 독산이 나와요. 이제 나오는데 예전에 이쪽으로 왜구가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왜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가 시령인 곡의 이름이 시령인데 시령은 감시절을 써서 시령이라 하는데 시령을 넘어가지고 기림사로 넘어갑니다. 이 기림사는 넘어가는데 이 기림사는 또 이쪽으로 해서 간포로 넘어오는 이쪽 이로 2m 간포죠. 간포에서 넘어와서 기림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간포로 넘어오는 여기라고 기림사에서 월성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이 이제 불령이 됩니다. 여기를 넘어가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이 기림사로 가는 기림사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왜구가 쳐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도 쳐들어오고 자 또 이쪽으로 해서 간포 쪽으로 해서도 쳐들어오게 되면 이 쳐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물산 이제 그 계곡을 따라서 들어와서 명활산성을 지나서 월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월성이 여기 있다면 이 월성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라군이 이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라군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독산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일본군들이 한 일주일 정도 늦어도 일주일 이상을 여기 만약에 월성에서 또는 명활산성에서 머무르게 되면 이쪽으로 해서 협공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협공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일본군이 이제 월성을 6번 정도 신라시대 때 6번 정도 월성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진출했다가는 곧 이제 빠지게 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여기 장기인데 장기에 이제 중림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장기읍성이 있고 또 이 장기읍성이 있는 이 주변에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거닐던 그 길이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우암의 경우에는 그 장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 기호학파의
그 명맥이 아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장기는 아주 작은 곳이지만 이곳에 영남학맥과 기호학맥이 막 뒤섞여 있는 이제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호학파의 그 서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원장이 경원장 제도라고 해서 원장이 이 그 서울에 그러니까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주요 보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앉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호학파의 특징은 뭐냐면 기호학파 서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경원장 제도라고 해서 이 서울에서 벼슬을 하는 사람을 원장으로 모시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남의 서원, 영남학파의 서원은 경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서울경자거든요. 서울경 이제 서원할 때 이제 원자에다가 장 이렇게 원장, 경원장입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을 원장으로 앉히는 경원장 제도죠. 그래서 이 중림서원은 경원장 제도가 시행이 되어서 요 서원의 이제 일지라든가 이야기를 보면 경원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우암 선생이 우암 적거실기가 있어요. 우암 적거실기, 우암 선생 적거실기. 우암 송시열이 이제 글을 적거실기를 썼는데 그 적거실기에 보면 이 경원장 제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 장기가 요 서봉대와 함께 이 장기가 그런 이제 이야기, 그런 옛날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우암과 다산과 관련된 다산은 7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런데 이 다산이 7개월 머무면서 쓴 시가 180여 수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다산이 자신의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마 시작에 전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다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는데 아주 이제 연말이 되면 재밌는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소봉대 이야기 하다가 요렇게 됐는데요. 자, 이 소봉대를 이제 누가 왔다 갔다 했느냐면, 자, 여기가 이제 요렇게 있잖아요. 꼭 섬처럼 요렇게 아주 바닷물이 아주 많아진다면 요렇게 잠기게 되겠죠. 섬처럼 요렇게. 여기 보세요. 요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소봉대예요. 꼭 이 거북 등처럼 요렇게 생겼죠. 예, 그래서 요게 소봉대입니다. 요게 소봉대. 자, 바로 요겁니다. 요게 소봉대입니다. 이 소봉대를 누가 맨 먼저 다녀왔느냐면, 누가 맨 먼저 이 소봉대에서 시를 썼느냐면, 이 해제 이연적 선생입니다. 해제 이연적 선생이 바로 이곳에서 시를 처음 쓰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 해제 이연적 선생의 소봉례라고 하는 시에 맞춰 가지고 차원에서 누가 쓰느냐면 이제 간제 선생이 바로 소봉대라고 하는 거, 해제 선생 시의 소봉대에 차원해서 쓰다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간제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쓴 시가 바로 유화 홍세태라고 하는 인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울산 목장성 관리 감독관으로 왔던 유화가 이 장기 목장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이 서봉대를 지나면서 서봉대에서 쓴 시가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해제 이연적 선생의 시와 유화 홍세태 선생의 시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요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면 요 길로 요렇게 가게 되죠. 요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시비가 있습니다. 해제 이연적 선생 시비. 자, 요게 해제 이연적 선생의 시비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소봉대, 작은 봉수대
있다. 복길봉수대의 전초기지로서, 그러니까 이 봉수대가 있다는 것은 외국의 침입이, 일본, 그죠? 외국의 침입이 엄청 많았던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해안은 정말 일본의 노략질 또는 침입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봉대입니다. 소봉대 앞에 있는 요 12, 해제 선생 10입니다. 자, 소봉대,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조선의 성리학자 해제 이연적은 1515년 경주 교관으로 있을 때 27살입니다. 27살, 해제 선생이 24살에 과거급제를 하는데요. 과거급제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한양으로 올라갔다가 27살 되던 해에 경주 주학교관으로 내려옵니다. 이 칠품, 종 7품의 벼슬이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주학교관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바로 이 소봉대를 옵니다. 예, 와서 소봉대에서 칠언절구를 두 수를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유화홍세태가 울산 감독관, 이 감목관인데 감독관이죠. 감독관으로 재직했을 시에 바로 이 장기목장성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쓴 시가 바로 여기에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제의 시도 있고요. 자, 요 목장성 위에서 이렇게 찍은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주변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쪽으로 쭉, 어딥니까? 자, 이쪽으로 쭉 해서, 이 끝쯤에서, 문무왕, 수중능이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네요. 자, 요 끝쯤, 문무왕, 수중능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이 목장성이 아니라, 이 소봉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주변을 쫙 둘러보면, 이 바다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봉대라고 하는 시를 보겠습니다. 해제 이연적 선생이 쓴 소봉대입니다. 소봉대시입니다. 지각 동궁 벽해두한데 근곤하처유 상구로다. 진환 비에 오무이하니 욕가, 그죠? 욕가. 이 가자는 이제 타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타다, 올라타다, 그죠? 이제 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은 이제 배를 띄우다죠. 배를 띄우다. 노나라 노자. 이 부자는 뗏목 부자입니다. 뗏목부. 자, 요거는 먼지진. 자, 먼지진.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환인데, 이 환은 그 경계, 우리가 지경 그러죠. 이제 그 A라고 하는 말과 B라고 하는 말이 경계.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환은 원래 이제 천자가 다스리는 이제 이 직할지, 천자의 직할지가 되죠. 천자의 직할지가 환입니다.
그래서 기내환 이렇게 해서 도시 경계 이렇게 되죠. 기내환 천자가 다스리는 직할지를 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 이렇게 하면 세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 그 다음에 나절비 좁을 애자. 요 애자는 좁다라고 하는 좁을 애자입니다. 요건 나절비, 낮다, 비루하다, 그죠? 하찮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찮은. 그 다음에 하늘건, 곤은 따곤 이렇게 되겠죠. 어찌하 고처. 삼구. 삼구는요, 삼신산을 삼구라고 합니다. 삼신산. 그죠? 삼신산을 삼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신산, 신선의 세상. 신선이 사는 곳.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지각, 동궁. 궁은 다할 궁자. 벽은 풀을 벽자. 바다 해자, 머리 도자. 이렇게 되죠. 이건 뿔각자. 땅지자. 그래서 땅지 뿔각, 뿔각입니다. 뿔각. 그 다음에 동력동 다할궁자, 풀을 벽자죠. 풀을 벽, 바다 해자. 벽해는 푸른 바다. 그 다음에 두자는 머리 두자, 머리두. 하늘건 따곤, 어찌하 어느 곳 하 이렇게 되죠. 어찌하 어느 곳 하 장소 이렇게 되죠. 어느 곳 어찌 이유일 때는 어찌 이렇게 되고 장소일 때는 어느 곳 이렇게 되겠죠. 하처 이제 고처자 유삼구 요 구자는 언덕 구자죠. 자 그래서 삼신산 먼지진 환은 기내환 천자가 사는 다스리는 직할지 이를 직할지 전체를 이제 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는 나절비, 비루할 비자, 천할 비,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이제 좁을 애자, 좁을 애, 좁다. 나오, 없을무, 뜨더이. 하고자 하다. 타다. 오르다. 가을추 바람풍. 뜰범 이래 되죠. 뜰범자 노나라 노자 부자는 뗏목부 노나라 그래서 요 노나라 노자는 공자를 가리킵니다. 공자를 가리켜요. 이 공자의 뗏목 이렇게 되죠. 공자가 타던 뗏목 이렇게 뗏목을 띄운다. 이 뜰범자 띄우다. 공자가 타던 뗏목을 띄운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는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 자, 여기 이 승부, 부우, 해 이렇게 되죠. 뗏목에 올라서 푸른 바다를 다니고 싶구나. 그죠? 떠나고 싶구나. 이렇게 되죠. 자, 이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 공야장에 보면 공자가 도 불행하니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그죠? 뗏목 탈승자죠. 오를 승 뗏목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고 싶구나. 떠나고 싶다. 바다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적은 그 글이 논어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범노부 요거는 논어의 글을 가지고 와서 노부 이러면 그럼 뭡니까? 이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니까 노부 이러면 공자가 이제 배를 뗏목을 띄워서 떠나고 싶다 한 그 부분을 바로 이제 차용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배를 띄워 가지고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있겠죠. 왜 떠나고 싶은가라고 한다면 도불행이다. 도가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소봉대에 도착한 이제 27살의 해제 이현적입니다. 27살 젊은 사람이죠. 젊은 관리인, 그 관직을 하고 있는 젊은 이 회제의 이현적 선생이 이 24살에 그 과거 급제를 하고 서울에 올라가 보니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뭐, 요즘 우리나라도 어지럽고, 뭐 아주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 그 회제의 이현적 선생의 눈으로 바라본 조선의 모습도 굉장히 혼란하고, 정말, 그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해제 선생 시에도 보면 그 스스로가 삶의 그 가치, 지향점으로 삼았던 것이 뭐냐면 경세, 세상을 정말 잘 이렇게 다스려 가지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나아가서 관직으로 나아가 가지고 잘 경세를 잘 해서 백성들을 잘 이렇게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이루기가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가 이제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경세를 하지 못하면 이제 양진입니다. 양진. 참을 기르겠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바른 삶의 가치를 지니면서 벼슬에 물러나서 내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들을 시에 아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를 보면 이제 그런 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봉대라고 하는 이 시에서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각입니다. 지각. 땅의 각 모서리죠. 땅의 모서리는 땅의 맨 끝이죠. 땅의 끝인데 땅의 모서리입니다. 지각이니까 땅은 네모나다 그러잖아요. 지각, 요 모서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 땅의 모서리, 자, 여기 모서리 이거 되죠. 그래서 지각, 동궁, 동쪽이 다하는 곳. 동쪽으로 땅의 모서리가 다하고, 이래 되죠. 동으로 땅의 모서리가 다하고, 이래 되면 땅의 모서리 할 필요 없죠. 이제, 이 지각은 뭡니까? 땅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땅은 이제 네모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네모난 것은 땅이니까 그냥 지각은 땅이라고 보면 되죠. 동쪽으로 땅이 다하고, 그죠? 그 다음에 벽해, 푸른 바다가 시작되는 곳. 이렇게 되죠. 그죠? 땅의 끝, 그 다음에 푸른 바다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석은 그렇게 됩니다. 지각, 동궁, 벽해도 한데, 이렇게 되죠. 권입니다. 하늘과 땅, 이러면 온 세상이죠. 온 세상. 하늘과 땅, 이렇게 되죠. 하늘과 땅에서 어느 곳에 삼신산, 신선이 사는 곳이 되죠. 신선이 사는 곳이 있을까? 자, 신선이 사는 곳. 자, 땅의 끝에서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에 와서 해제 선생이 신선의 세상을 꿈꾼다는 거죠. 까마득히 펼쳐진 동해, 광활한 동해를 보면서 해제 선생은 저 바다 끝에 있을 신선이 사는 곳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바다 끝에 있는 신선이 사는 곳은 아마 이 바다의 끝에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선의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향을 꿈꾸는 거죠. 우리가 이상향을 꿈꾼다는 것은 뭐죠? 현실의 만족할 수 못하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죠. 그 유토피아를 어디에서 꿈꾸는 겁니까? 바로 이 소봉대에서 회재 이현적 선생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세상을 지금 꿈꾸는 겁니다. 유토피아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뭡니까? 저 땅이 다하는 저 바다 건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환, 이 먼지 낀 세상, 먼지 나는 세상 이렇게 되겠죠. 먼지 나는 세상. 이 진짜는 진세 이렇게 해서 이제 현실을 두고 아주 좋지 않은 현실을 바로 이 진세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경이라 했잖아요. 천자가 다스리던 공간이 되니까 지역이 되니까 이 진환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나는 세상, 티끌 세상 이렇게 되죠. 티끌 세상인데 어떤 티끌 세상이냐면 비루하고 그죠? 보잘것없고 하찮고 아주 비루하고, 그 다음에 애자는 무슨 애자요? 좁을 애자. 저 바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광활한 세상. 근데 육지는 뭡니까? 끝이 있더라는 거죠. 이 보니 끝이 없는 거. 광활한 저 세상 끝에 아마 신선의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 신선의 세계로 나는 가고 싶다. 땅의 끝, 푸른 바다의 시작되는 이 지점에 서서 이 바다를 내려다 보면서 신선의 세상을 꿈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세라고 하는 것은 회재 이현적 선생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죠. 이곳. 그래서 이 소봉대는 바로 저기 이상향으로 가는 마지막 지점이 되는 겁니다. 출발 지점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진환, 비애, 오무이. 그죠? 먼지 나는 세상, 즉, 비루하고, 좁은 먼지 나는 세상, 티끌 세상에 나는 뜻이 없으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싶다. 타고 싶다. 뭘 타고 싶느냐? 가을 바람에 타고 싶구나. 타고 싶다. 어떤 것을 타고 싶어요? 타고 가고 싶은 거죠. 오르고 싶다는 거죠. 가을 바람에 오르고 싶다. 자, 뭡니까? 노나라의 공자께서 뗏목을 타고 떠나고 싶었던 그곳입니다. 자, 그래서 노부 이거는 이제 노나라의 이 공자께서 뗏목을 타고 뜰범자 떠다니는 거죠. 떠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을 바람에 그죠? 노부의 뗏목을 타고 뜰범자잖아요. 타고 여기도 타다 이렇게 되니까 타고 신선의 세상으로 가고 싶구나. 이렇게 이제 적으면 여기 해석을 그렇게 하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가을 바람에 뗏목을 타고서 신선의 세상으로 오르고 싶다, 가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27살에 회재 이현적 선생이 바로 이 신선의 세상을 이제 꿈꿨던 거죠. 땅이 끝나는 그 지점, 이 땅의 끝에 서서 신선의 세상을 꿈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시에 보겠습니다. 이 울산 목장성 관리감독관으로 이 유화 홍세태 선생이 있을 때 장기 목장성을 다니며 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소봉대 시입니다.
서봉대 이렇게 하고서 제목 아래에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누대는 장기현에서 남쪽으로 겨우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죠?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데, 석벽이 높이 솟아 있고, 앞으로는 대해 큰 바다를 마주하고 있으며, 푸른 소나무가 그 위로 늘어서 있어서 빼어난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빼어난 경치를 지니고 있는 이 서봉대에서 이 유화홍세태 선생이 지금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앞해 바다를 짓누르는 겁니다. 누를 앞자죠. 바다 해자입니다. 누를 앞 바다 해자. 위티롤 위자 누대 대자입니다. 대대자 대대자. 자, 바다를 누를 듯 위태로이 솟아 있는 누대인데 얼마나 되는 누대냐면 100심입니다. 100심. 심은 찾을 심자거든요. 요게 지금 이 마디촌이 있잖아요. 자, 요거도 이제 요게 손수거든요. 손수. 요게 손입니다. 손을 뜻합니다. 손을 뜻하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찾는 겁니다. 물 속에서 이렇게 찾는 그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백심 아주 높이가 이제 백심 아주 높이 이제 100여 메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다 100심 아주 높은 곳이다. 이 정도가 되겠어요. 이제 100심. 그러니까 그래서 위태로이 이 100여 아주 까마득히 높이 솟았다. 100m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는 아닌데. 자, 여기서 이런 까마득히 높이, 충분히 높게, 까마득히 높게 이렇게 되겠죠. 위태로운 누대, 까마득히 솟아서 바다를 누를 듯 바라본다. 이렇게 되죠. 자, 앞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렇게 되면 이제 바다를 누를 듯이 쫙 굽어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웅군도삽 이제 구름 뿌리가 거꾸로 꽂아져 있다는 거죠. 꽂아져 있다. 그 다음에 벽파 푸른 파도 깊은 곳에, 그러니까 푸른 파도 깊은 곳에 구름이 거꾸로 딱 꽂혀 있는 듯하다. 자, 구름은 거꾸로 푸른 물결 아래로 잠겨 있다. 그죠? 어령은 안포, 이제 안을포자죠. 안을포. 고봉령, 외로운 봉우리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 이렇게 되죠. 어령은 외로운 봉우리 그림자 살며시 안고서 안포, 이렇게 이제 어두울 안을 포자, 어둡게 앉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어룡이, 안고 있는 거죠. 안고 있다. 외로운 그림자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우. 바람과 비죠. 풍우는, 그죠? 쓸쓸히 쓸쓸함이 일어나서 중목음, 이제, 나무의 소리가 쓸쓸함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바람은 쓸쓸히 나무 위로 불어오고, 비바람은, 그죠? 쓸쓸히 나무 위로 불어온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보세요. 차지, 이곳, 이 땅, 무인,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일찍이 시를 노래한 사람이 없더니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근데 이 회제 이현적 선생이 먼저 와서
해제 이현주 선생이 1400년대 말 1500년대 초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전에 150년 200년쯤 전에 해제 이현주 선생이 먼저 와서 시를 적었는데, 이 해제 선생이 쓴 시를 이때 유아 홍세태가 해제 선생의 시를 해제 선생이 시를 썼다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곳을 찾아서 시를 노래할 사람이 없더니 천년토록 나를 기다려서 1등임 한번 오른다 올라서 임하다. 천년토록 내가 이곳에 오르기를 기다렸구나. 그죠? 이 대단한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겁니다. 이 소봉대, 이렇게 멋진 소봉대가 천년 동안 나를 기다려서 이곳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자, 복례는 이제 신선의 세상이죠. 복례욕도 복례로 가고자 하지만 지하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목단 눈앞으로 이제 구름 파도가 끊어져도 마음은 만리를 간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해제 이현적 선생과 유아 홍세태 선생이 이곳에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위트로이 높이 솟은 봉대 바다를 굽어보고 구름은 거꾸러져 푸른 물결 아래 잠겨있네. 어령은 외로운 봉우리 그림자 살며시 껴안고 비바람은 쓸쓸히 나무 위로 불어오느나 이곳을 찾아 시를 노래할 사람이 없더니 천년토록 내가 이곳에 오르기를 기다렸구나. 이렇게 기다렸구나 하는 게 낫겠습니다. 복례를 가고자 하나 어느 길인 줄 몰라서 모르는데 눈앞에 구름 같은 파도가 끊어져도 마음은 만리를 간다. 자, 복례를 가고자 하나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자, 이곳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신선이 사는 곳으로 갈까요? 그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서 구름 같은 파도가 끊어져도 파도가 막 쳤던 모양입니다. 마음은 만리를 간다. 마음은 만리를 간다. 어디로 갑니까? 바로 복례, 신선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유아 홍세태의 경우에는 이제 얼자, 이제 서자라고 아시죠? 이제 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조선에 있어서 이 서자들은 중인이라고 하죠. 중인.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벼슬길로 나아갈 수 없는, 이 1721년 정도 되니까 유아가 그나마 이 목장성의 관리관으로라도 이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는 이제 이 중인들이 이 벼슬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유아 홍세태가 워낙 뛰어난 사람이고 시를 워낙 잘 썼기 때문에 이 유아 홍세태의 문집이, 유화집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아 홍세태가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10명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슬픔을 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유아 홍세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선생이 마지막에 삶을 마감하면서 이 부인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다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내 문집을 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유화집 이 시가 그래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화 선생이 자신 평생 모았던 그 돈을 부인한테 주면서 자신을 위해서 문집을 남겨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유화집이 남아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유화의 이 시,
자, 이 시를 보면 굉장한 어떤 자존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자식을 일찌감치 보낸 그런 슬픔을 지니고 있는, 무한한 슬픔을 안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유화 홍세태입니다. 그래서 유화 선생이 바로 이 소봉대라고 하는 이 시를 소봉대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 시를 들고 여러분들이 한번 소봉대를 한번 방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